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손지훈이고요. 오늘은 수열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 자, 먼저 수열의 정의야. 수열은 다음과 같이 수를 단순히 나열한 것을 뜻하는데 수학 교육과정상 규칙성을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어떤 규칙에 따라 써진 수의 나열이 좀 더 정확한 정의일 것이야. 이 13579라는 수열을 보면 여기서 컴마로 연결된 각 수들을 수열에선 항이라고 부르는데 수열을 기호로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 미지수 a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여기서 a1은 첫째 항, 즉 초항을 나타내고 a 옆에 있는 수들은 항의 번째수, 그리고 a에는 n번째 항을 나타내지. 자, 수열은 또 수열은 수학의 꽃이라 불리는 함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 f에는 2n-1인 함수가 있을 때 이에 대응하는 함수값은 이렇게 존재할 거야. 이때 이 함수값은 수열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함수는 수열에서 각 항 사이의 관계식을 뜻하는 것이고 수열은 함수에서 함수값을 출력한 후 나열한 것을 뜻하는 것이야. 자, 이제 수열에서 가장 기본적인 두 개를 알려줄게. 먼저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은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인데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을 만족해. 그 이유는 앞에 항에 각각 2를 더하면 다음 항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야. 여기서 등차 수열에서 더해지는 같은 값을 공차라고 해. 그 다음은 등비 수열이야. 등비 수열은 이웃하는 두 항의 비가 일정한 수열이야. 이 수열은 등비 수열을 만족하는데 왜냐하면 앞항에 같은 수인 2를 곱해서 다음 항이 나오기 때문이지. 등비 수열에서 곱해지는 같은 값을 공비라고 해. 자, 지금까지 알려줬던 내용은 수열에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야. 그런데 이보다 수열의 내용은 훨씬 더 무궁무진하고 많아. 실제로 수원책의 목차를 보면 이만큼이 수열이야. 그에 따른 관계식은 이만큼 많고 그에 따른 개념도 이만큼 많아. 그래서 아마 수학을 한 번쯤 접해본 분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거야. 고통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지. 근데 나는 수학은 재밌게 배워야 되는 학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수열을 좀 더 재밌게 다가올 수 있게 해주는 흥미로운 수열 하나를 소개하도록 할게. 이 이야기는 이탈리아의 한 수학자 레오나르도 피보나치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이 피보나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 아라비아 숫자를 유럽에 처음 알린 사람으로서 산반서와 제곱근서를 쓴 수학자야. 심지어 피보나치 학회도 지금까지 존재를 한다고 해. 근데 어느 날 이 피보나치라는 수학자가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토끼를 보게 된 거야. 그리고 신박한 생각을 하게 돼. 잘 들어봐. 만약 한 쌍의 토끼가 2달이 지난 후 한 쌍의 토끼를 낳고 또 태어난 그 한 쌍의 토끼가 같은 간격으로 한 쌍의 토끼를 낳는다고 해.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토끼 쌍의 수는 어떻게 변할까? 단 피보나치는 여기서 토끼는 절대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고 또 계속 새끼를 낳는다고 전제를 했어. 그러니까 피보나치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처음에 1월에 한 쌍의 토끼가 있었는데 그 개월수가 지날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지. 이를 바탕으로 해서 피보나치는 이렇게 숫자로 나타낸 수열로 표현했어. 그리고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피보나치 수열로 만들었지. 피보나치 수열을 잘라서 생각해 보았는데 피보나치는 뭔가 이 수열에 독특한 규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관찰을 해보았는데 아니 이럴 수가. 첫째 항과 둘째 항을 더하니까 세 번째 항이 되고 둘째 항과 셋째 항을 더하니까 네 번째 항이 된 거야. 이 규칙이 계속 쭈르륵 나열됐어.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이 앞항과 뒷항의 합이 그 다음 항이 된다는 규칙을 정의하게 되지. 끝. 고등수학 과정에서 피보나치 수열을 다루는 내용은 여기까지야. 그런데 난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게. 아래 사각형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마음속으로 골라와. 3초를 줄게. 3, 2, 1. 믿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60% 이상의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 사각형이 이 2를 선택한다고 해. 그 이유는 이 사각형이 가로와 세로 비율이 1대 1.618을 만족하기 때문인데 이 비율이 고대 때부터 내려져 오는 황금비와 같은 값이라는 거야. 이 황금비를 처음으로 명명한 사람은 고대 수학자 에우독소스인데 이 에우독소스가 황금비라고 명명을 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 평가한 사람들도 많이 등장했어. 첫 번째, 플라톤,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의 비밀을 푸는 열쇠. 두 번째, 시인 단테, 신이 만든 예술품. 그리고 세 번째,
17세기 천체 물리학의 거성인 요하네스 케플러는 신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신의 피조물이라고 명명을 했지. 그런데 이 황금비가 도대체 어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산출이 된 걸까? 그런데 사실 이 물음조차 모순이야. 왜냐하면 그 황금비는 어떤 과학적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이 아니라 고대부터 그냥 그걸 보고 와 멋있다 이렇게 직관적인 감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지. 그런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 아니 피보나치 수열을 갑자기 잘 설명하다가 황금비를 왜 설명을 하냐? 그 이유는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비가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야. 자, 증명을 해줄게. 피보나치 수열을 다시 들고 와서 피보나치 수열의 이웃한을 함께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어떤 값에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맞아. 바로 황금비인 1.618이야. 이렇게 황금비와 피보나치 수열의 관계를 알았으니 실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황금비를 알아야겠지. 그것은 바로 우리 인체 속에서 먼저 발견할 수 있어. 인체 속의 황금비는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어지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나를 희생했어. 자, 똑같이 기승선을 그리고 각각의 길이를 잰 다음 산출을 해봤는데 안타깝게도 나는 상체와 하체의 비가 1대 1.36으로 황금비를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었어. 암튼 그런데 인체 속의 황금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진이 있을 거야. 그것은 바로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인데 이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작품이야. 사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을 생각해낸 건 아니고 비트루비우스라는 건축학자가 자신의 책에 저술해 놓은 것을 이 사람이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비트루비우스의 저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인체는 팔과 다리를 뻗음으로써 완벽한 기하 형태인 원에 딱 맞는다. 다음 발가락에서 정수리까지 잰 사람의 키는 그러니까 그냥 키 말하는 거야. 두 팔을 가로 벌린 너비와 같다. 그래서 정사각형을 만족한다고 해. 근데 내가 직접 재봤는데 나는 팔이 더 길더라고. 자 이제 인체 속에서 황금비를 찾아봤으니 자연현상 속에서도 황금비를 찾아보자고. 근데 자연현상 속에서 황금비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피보나치 수열의 기하학적 모습을 관찰할 필요가 있어. 피보나치 수열의 각 항을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어 붙이게 되면 이런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직사각형을 이루는 요소인 정사각형의 각각 4분원을 그리게 되면 이러한 곡선이 나타나게 돼. 이것을 수학적으로 등각나선 또는 피보나치 나선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자연현상에서 관찰되는 경우가 많아. 첫 번째 태풍, 그리고 두 번째 꽃의 수술, 세 번째 앵무족에서 발견되지. 그리고 최근에 등장하는 학설에 따르면 이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행성들의 간격도 등각나선과 관련이 있다고 해.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주식을 예측하는 데도 등각나선이 사용된다고 하니까 따로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 20세기의 한 철학자 맨리 팔머 홀이 이런 말을 남겼어. 우주의 모든 것은 생명이 있고 그것들은 끝없이 생장 팽창하며 그 기준과 규칙은 황금 비율이다. 따라서 황금 비율이야말로 신의 형태를 드러내주는 현상적 기준이다. 나는 이 말에 조금 동의하는 게 일단 피보나치 수열이 우리에게 수열의 한 종류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피보나치 수열이 황금비와 연관이 되어 있고 황금비가 등각나선과 연관이 되어 있고 등각나선은 우주와 연관돼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피보나치 수열은 어쩌면 우주를 해석하는 언어의 일종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 감사합니다.